질문을 네네. 너무 흥미가 있고요. 재미가 있었는데요. 그 화엄사가 왕실 사찰이라면 경제적 기반이 있을 것이다. 네네. 네, 그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보면 아마 더 확실하게 그 왕실 사찰이다. 이게 증거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황룡이라는 것은 약간 도가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불교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불교인데 어떻게 좀 이렇게 아마 용납을 할 때 처음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두 가지 먼저 듣고 세 가지 다 이게 제가 적지를 못해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화엄사가 그 지역의 어떤 통솔했던 어떤 자료 같은 거 말씀하시는 자료 없습니다. 문헌자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남아있는 것으로서 합리적으로 추정하면서 어떠한 근거 자료들을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룡사의 연기 스님이 리운박물관에 있는 백지묵서 대방광굴 화엄경 사경을 할 때에 그쪽 옆에 중심 지역인 광주, 지금의 광주 지역에서 불사를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한 스님이 불사를 하는데 그 지역 전체를 다 불사를 하는데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스님의 어떠한 권력 아니면 힘, 권위가 대단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거기에 황룡사라는 이름을 앞에 뒀다는 건 이미 굉장한 힘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통신라 시대엔 사찰을 창건할 때요. 저는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빛고운조를 제가 이렇게 지었는데요. 제가 그냥 지어도 되잖아요. 통일신라 시대 사찰을 그냥 창건 못 합니다. 왕실의 허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야로 불교를 보시면 안 돼요.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황룡 말씀하셨잖아요. 황룡이 왜 도가적인 의미일까요? 도가는요, 불교적인 형이상학적인 또 형식적 체계 하에서 발전된 겁니다. 도가가 먼저 체계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중국 문화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관이 굉장히 강하게 교육받으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불교가 꽃을 폈다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교가 들어올 때 중국에 우리가 이야기한 제가백가라는 사상이 수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도가는 그냥 이런 민속 신앙이에요. 그것이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 이게 하나의 종교로 대립하고 학문적으로 확립돼 가는 거죠. 용은 이제 우리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이렇게 큰 코브라인데 경전에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은 그런 큰 코브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용으로 바뀌는 거고요. 불교 경전에서. 그래서 황룡이 도가에서 사용했던 용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또 질문이 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너무 잘못하는 화엄 하면 약간 헷갈리는 게요. 이제 선종하고 교종은 상식적으로 저희가 배울 때는 선종은 불임문자, 화엄은 제가 알기로 선종 쪽인데 그렇게 많은 경전이 있다면은 화엄이 지금 선종 아닙니까? 교종인가요? 지금 말씀하셨던 불림문자라는 개념은 중국에서 송나라 이후에 대종고 스님이 선종이 하나의 정형화되면서 그리고 선종이 하나의 세력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800년대에 우리 한국에 중국에 유학 가신 스님들이 화엄경 스님들이 중국으로 유학 가셔요. 화엄.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은 화엄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셔갖고 그 시대에 중국에서 유행하던 정말 선을 배워갖고 오시는 분이 우리나라 선문 그러는데 선종. 그러니까 제가 제 박사 논문 이렇게 심사할 때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지만 심사하신 고고학 연구하신 교수님께서 제가 선종이라고 쓰니까
통일신라시는 선종이라는 문헌 자료가 없다. 그래서 저는 비문을 봤잖아요. 그 비문에 선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선종이라고 구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종이라는 것이 이미 800년대에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하나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 선을 갖고 왔던 한국 불교의 제1세대 구산 선문을 이루시는 1세대 스님들, 2세대 스님들의 비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과 교는 다른 게 아니다. 교가 있고 선이 있다. 그리고 선이 있고 교가 있다.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셔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이라는 것이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히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럼 그거 불교 아니죠. 불교라고 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마음 공부하는 거죠. 이건 불교의 전통이에요. 이건 2600년도부터 전통이고 거기에서 하나의 형식에서 새롭게 발전되는 그래서 도노라는 개념으로서 확립되는 것이 중국의 육조 해능대사에 의한 선이고 그 이전에 홍인 스님서부터 달마 스님의 선이라는 것은 능가경이라고 해서 하나의 경전적인 체계 속에서 마음을 닦는 거고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불립문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 없이 공부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정말 불교가 수준이 떨어질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지금도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 공부 안 하신 스님이시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립문자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그 개념은 부처님 말씀 없이 간다 이게 아니고 언어의 얽매이지마 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에서 나타난 용어인데 그것이 꼭 부처님 말씀 없이 공부해도 돼 라고 사용되고 있는 것 이것을 저는 비판하죠. 그 불교의 전통 때문에 한국 불교가 지금 이러한 수준이 된 거죠. 전 세계에서 불교가 하나의 문화로서 역사로서 1000년 이상 지속된 지금 현대의 나라에서 외래 종교가 들어와서 외래 종교의 진 불교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교학을 공부하는 스님을 어떤 학승 아니면 무슨 승하면서 꼭 무슨 천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스님은 경전 공부하잖아. 나는 선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근데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젊은 스님들 공부하는 스님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저도 참 좋아하는 게 우리 다들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정말 공부한 스님들이 공부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학적 체계 없이 어느 집단의 어느 사상도 클 수 없어요. 그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 통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등산 갈 때요. 내가 모르는 산에 가면 산에 올라가는 지도 없이 산 정상을 못 가죠. 없이 가게 되면 산 헤매다가 낙오하죠. 100이면 100.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 없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경지 갈 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 이후에 교학을 공부할 수 없는 시대 상황에서 내 공부 안 한 것을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타난 모습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의 무식한 질문.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적인 체계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기의 사회고, 굉장히 분노의 사회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엄 사상이라는 게 뭔지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화엄 사상이나 아니면 불교가 오늘날 우리 중생들한테 주실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혹시 그렇게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다. 질문을 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엄의 핵심이 원융이거든요. 원융이라는 건 하나가 다고 다가 하나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저는 이제 불교학 또 사상 또 역사 이쪽으로 이제 불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한국 불교를 연구하고 싶어서 연구하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이렇게 뺀 것 같은데 왕실에서 왕과 함께하는 권위 중국도 그렇고 황실에서 황제와 함께하는 권위가 불교적인 사상적 체계로서 지배 이념을 가져고 올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왕이 불교에서 그럴 때에 가장 먼저 옆에 있는 것이 화엄이에요. 왜 화엄이냐? 원융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하나를 통해서 다 호섭한다.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도 선비족이 세운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민족들이 있었겠죠. 한족도 있고 그걸 통합시키는데 가장 좋은 것 화엄. 모든 다가 다 하나의 뭉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신라가 백제 고구려에 이렇게 해서 통합시키려고 했던 8세기 중엽이 되면 화엄이 꽃을 피고 그 다음에 선으로 넘어가고 우리나라는 화엄과 섬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고려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대립이 심하다고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통합됐잖아요. 동독 인구가 더 많다 그래요. 이렇게. 근데 동독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니까 좌우의 대립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더 심한 거죠. 이렇게 양당제해서 더 심하죠. 그래서 동독 출신 정치인들이 다 총리가 된대요. 인구는 적은데 이미 서독은 이게 완전히 좌우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거죠. 정치적 세력, 그걸 뭐라고 할까요? 정치 이념이 완전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대립이 된대요. 민주국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렇게. 그 캐스팅 보드를 갖고 있는 것이 동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손잡아 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총리 시켜줘 그럼 너네 손잡아 줄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동독 출신이 손잡으면 총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역사를 전공하잖아요. 조선이 그래도 조선 임진왜란 이전에 초기에 조선이 그래도 멋있었던 이유는 견제 세력이 있을 때 그러면 그나마 썩지 않는 거죠.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조선도 이것이 무슨 서인이 노론계 노론 일당 독재 체계로 확 바뀌면 견제 세력이 없죠. 그럼 집단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견제 세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집단은 썩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견제하잖아요.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견제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 아닌가? 저는 그냥 더 좋게. 그래서 통합되는 것보단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썩지 않게. 썩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정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세력들은 견제하고 있어야 우리 국민들은 더 편한 거 아닌가요? 거기에 흡수리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보고만 있으면. 가진 사람들이 썩으면,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해서 1950년대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는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지금 저렇게 수준 떨어지는 나라가 된 가장 큰 이유. 그 어떤 자원도 풍부한 나라잖아요. 땅도 크고. 근데 가장 떨어진 이유. 독재국가 됐으니까. 정치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사라지는 거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저는 그게 무서운 거지. 이게 대립이 아니고 견제 세력이 서로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철학 전공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민주국가가 완전한 이 어떤 정치 체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최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고, 그 최선이 가장 큰 이유는 견제하니까 서로 이렇게. 그 양당제가 최선이야 이야기하는 것도 거기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 30%, 40%는 중도 가장 멋있는 사회 체계를 우리나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하는 게 뭐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서로 저는 통합되는 것보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음적인 사상으로 하면 통합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통합되면 썩고 역사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